그날 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2012년 5월, 서울 강남구 신성그룹 본사 그랜드블루.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대한민국 재벌가와 정재계 인사 500여 명이 모인 이 화려한 자리에서 저는 30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엘리자베스 강이라는 이름으로. 엘리자베스 강 대표님, 이쪽으로 오시죠. 신성그룹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저를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제 모습은 30년 전 그 가난한 공장 노동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그때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로 한 남자가 올라갔습니다. 전태준, 신성그룹 회장, 대한민국 10대 재벌. 57세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도는 머리카락이 오히려 그를 더 위험 있게 만들었죠. 여전하네. 저는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제 가슴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신성그룹이 오늘이 있기까지는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태준의 연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30년 전처럼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속에 숨겨진 떨림을. 그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것을. 왜냐하면 제가 그 악몽이니까요. 1982년 9월 서울 구로공단. 22살의 저 박영자는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집에 돌아오는 삶. 손가락은 늘 반창고투성역. 허리는 항상 아팠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공장 문을 나서는데 뒷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아, 진짜.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는데 한 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차창이 내려갔습니다. 어디 가세요? 태워드릴까요? 27살의 전태준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재벌 2세였죠. 물론 저는 그가 재벌인지도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아요. 이 비는 안 그칠 것 같은데요. 그냥 태워드릴게요. 위험해 보여서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망설이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선택이 될 줄도 모른 채. 집이 어디세요? 신림동이요. 아, 저도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잘 됐네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그는 강남에 살았으니까요.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묘하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는 운전하면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세요? 네. 섬유 공장이에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뭐, 살아야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따뜻해서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손이 많이 다쳤네요. 신호등에 멈췄을 때 그가 제 손을 봤습니다. 반창고가 붙은 손가락들을 매일 바늘 쓰다 보면 이렇게 돼요. 아프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그는 매일 공장 앞에서 저를 기다렸고 저는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그저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 연설이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전태준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저를 그에게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미국에서 오신 엘리자베스 강 대표님이십니다. 이번 신사업 파트너이시죠. 전태준이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이 저와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한 표정. 하지만 그는 곧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 대표님, 전태준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는 그 손.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회장님. 엘리자베스 강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눈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성형수술만 7번. 이름도 바꾸고 국적도 바꾸고 인생도 바꿨으니까요. 박영자는 죽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그들이 저를 쫓아낼 때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의 악수 장면이 내일 신문 일면을 장식할 겁니다. 신성그룹, 미국 유명 패션 기업과 전략적 제휴. 파티가 끝나고 저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레스를 벗고 샤워를 한 후 침대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된 종이, 구겨지고 누렇게 바래. 혼인신고서 원부. 1982년 11월 3일. 신랑 전태준, 신부 박영자.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그의 아내였다는 유일한 증거. 그들은 이혼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원본까지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제가 숨겨뒀으니까요. 법적으로 저는 여전히 전태준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가 최서현과 한 결혼은 중혼입니다. 저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쫓겨난 그 도시. 이제 저는 돌아왔습니다. 복수하러. 사랑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저주였죠. 1982년 11월로 완전히 돌아갑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동시에 지옥으로 가는 문이 열린 날이기도 했죠. 구청 앞. 낡은 건물이었지만 제 눈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영자 씨, 정말 괜찮아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태준이 물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해하실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한 건 태준의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재벌이라는 걸 그제야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절대 반대할 거라는 것도. 그럼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할까요? 나중에 다 해결되면 그때 성대하게 결혼식 올리는 거예요. 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린 부부예요. 네. 부부. 평생 함께 할 거예요. 영자 씨. 태준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구청 앞 계단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석 달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1983년 2월. 태준의 아버지가 저희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당장 이혼해. 지금 당장. 전태준의 아버지. 신성그룹 창업주 전일성 회장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거실 한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임신 3개월.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아버지, 영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기도 있어요. 태준이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짝. 회장의 손바닥이 태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자식이 가문의 체면이 뭔 줄 알아? 공장 노동자 따위와 결혼을 해. 공장 노동자 따위. 그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태준이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태준아, 내가 사랑하는 건 이해한다. 하지만 사랑과 결혼은 달라. 넌 신성그룹의 후계자야. 내 배우자는 내 능력이 되어줘야 해. 영자도 저를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아이가 재벌가 사람들 앞에서 뭘 할 수 있겠니? 식사 예절도 모르고 영어도 못하고 골프도 모르는데.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존재를 지워갔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겨우 고등학교만 졸업한 22살. 제가 할 수 있는 건 재봉틀 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배울게요. 뭐든지 배울 수 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연민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계산만이. 시간이 없어. 태준이는 다음 달에 최 회장님 딸과 약혼해야 돼. 이미 다 결정된 일이야. 네. 태준이 얼어붙었습니다. 최서연 양. 서광그룹 회장님 외동딸. 스탠포드 대학 MBA 출신이지. 너랑 너무 잘 어울리는 파트너야. 어머니, 저 이미 결혼했어요. 영자가 제 아내라고요. 그 결혼은 무효야. 시아버지가 서류 몇 장을 태준에게 던졌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 내 도장도 이미 찍혔지. 뭐라고요? 제 동의 없이 어떻게? 내 인감 도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니.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법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것을. 그들은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돼요. 저는 이혼 안 해요. 제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서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가 봉투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태준 씨요. 제 남편이요. 그건 안 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영자 씨. 그때 누군가 거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최서연이었습니다. 24살의 그녀는 완벽했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샤넬 정장이 너무 잘 어울리고 머리카락 한 올까지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정 어린 미소. 안녕하세요. 전 최서연이에요. 태준 씨 약혼녀. 약혼녀.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아내예요. 법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서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비싼 냄새. 영자 씨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할게요. 제안. 아기를 지우세요.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그럼 1억을 드릴게요. 지우라고? 내 아기를. 미쳤어요? 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의 미소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영자 씨, 현실을 봐요. 당신이 그 아기 낳아봤자 태준 씨는 인정 안 해요. 법적으로도 이미 이혼 처리됐고. 거짓말. 제가 동의한 적 없어요. 누가 믿겠어요? 가난한 여자가 재벌 잡으려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겠죠. 서연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버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태준 씨는 저랑 결혼할 거예요. 어차피 당신은 버려질 거예요. 그럼 혼자 아기 키우면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 거예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삶이에요. 제 다리가 부들거렸습니다. 태준 씨,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태준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자 씨.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평생 함께 하자고 했잖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지켜주겠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알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이혼할게요. 대신 혼인신고서. 원본은 제가 가질게요. 그리고 아기는 절대 지우지 않을 거예요. 서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해요.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저는 봉투를 집어 들었습니다. 5천만 원.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
고맙게 받을게요. 제 아기 키우는 데 쓸게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영자 씨. 태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전 이제 당신의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세요. 제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게 나왔습니다. 당신은 비겁해요. 사랑한다면서 지키지도 못하고 아버지 말 한마디에 무릎 꿇고. 그게 아니야. 난 됐어요. 이제 만나지 말아요. 영원히. 저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3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를 지킬게. 2012년. 현재.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 집을 나온 날. 그리고 혼자 아기를 낳은 날. 민준이. 제 아들. 그는 지금 30살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제 회사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모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아. 내일 점심 같이 먹을 수 있어? 물론이죠. 무슨 일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 내 아버지에 대해서.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서랍에서 혼인신고서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가 유일하게 지켜낸 것. 이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이야.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닙니다. 전략이죠. 2012년 5월. 다음날 정오. 강남구 청담동의 한 프랑스 레스토랑.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민준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30살의 그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코, 똑같은 입술서. 처음 민준을 낳았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닮아서. 엄마. 민준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주문부터 할까? 저는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스테이크 2개를 주문했지만 사실 식욕은 없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얘기. 30년 전 난 22살이었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가난한 여자였지.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났어. 재벌 2세였어.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린 사랑했어. 정말로. 그리고 결혼해. 비밀리에. 저는 가방에서 혼인신고서 사본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내 아버지와 내 혼인신고서야. 1982년 11월 3일자. 민준이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신랑 전태준. 설마. 신성그룹 회장.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넌 신성그룹 회장의 친아들이야. 법적으로 적자. 유일한 적자. 유일한.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2 아들은 터자야. 왜냐하면 나와의 이혼이 법적으로 무효니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 혼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되찾을 시간이 되었으니까.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난 준비했어. 공부했고, 돈을 벌었고, 인맥을 쌓았어. 이제 우리가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을 거야. 엄마, 넌 선택할 수 있어. 민준아, 이 복수에 동참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지.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태어날 권리조차
부정당했다는 게 용납이 안 돼요.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 그날 오후 신성그룹 본사. 저는 전태준 회장과의 사업 미팅을 가졌습니다. 30층 회장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강 대표님, 계약서 검토는 하셨습니까? 전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정체를 몰랐습니다. 네, 회장님.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이것으로 제 회사 엘리자베스 패션은 신성그룹의 공식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성그룹 내부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체스판의 첫수. 그리고 회장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 회사 부사장을 귀사 전략기획팀에 파견하고 싶습니다. 협업을 위해서요. 부사장이요? 네, 제 아들입니다. 하버드 MBA 출신이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전태준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부터요. 완벽했습니다. 민준이 내부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밀을 파헤칠 것입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최서영. 30년 전 그녀. 지금은 55세. 여전히 샤넬 정장을 입고 여전히 완벽하게 화장을 했지만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저를 스쳐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실례지만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서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처음 뵙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착각한 것 같네요. 서현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녀의 본능이 저를 감지했다는 것을. 위험하네. 저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립탐정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까? 네. 강 대표님. 탐정이 두꺼운 파일을 제게 건넸습니다. 전준호, 28세, 신성그룹 후계자, 경영 능력은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도박 중독이 있습니다. 도박 중. 저는 파일을 넘겼습니다. 카지노 출입 기록, 사채 빌린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얼마나 빚이 있습니까? 약 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완벽한 약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전준서는요. 준서 씨는 깨끗합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착하고 스캔들도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서현 여사는요. 탐정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조금 충격적입니다. 말씀하세요. 최서현 여사는 매주 금요일마다 강남의 한 호텔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전태준 회장의 사촌 전민재 씨를 만납니다. 전민재. 그 이름을 들은 순간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최소 20년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20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속 조사하세요. 특히 전민재와 전준서의 관계를요. 무슨 의미인지. DNA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탐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맞아요. 전준서의 친아버지는 전태준이 아닐 겁니다. 일주일 후 민준이 신성그룹 전략기획팀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때? 아버지를 봤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아버지를 직접 봤어요. 복잡하네요. 엄마, 괜찮아? 모르겠어요. 미워해야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민준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우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 알아요. 정보 수집에 집중해. 회사 내부 구조, 비자금, 약점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체스판 위의 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게임을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적이 아닙니다. 아군의 흔들림이죠.
2012년 6월. 민준이 신성그룹에 입사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한남동의 한 카페에서 민준을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민준이 USB를 제게 건넸습니다. 회사 내부 서버에서 곡사한 파일들이에요. 비자금 조성 내역, 탈세 증거, 횡령 기록. 잘했어. 저는 USB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뭔데? 준서 씨요. 둘째 아들.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형이랑 완전히 달라요. 착하고, 순수하고, 회사 일에도 관심 없고, 그냥 음악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미안한 감정이 들어요. 제가 진실을 밝히면 그 사람 인생도 무너질 텐데. 저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준서는 희생자가 아니야. 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이야. 하지만 감정에 흔들리면 안 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저는 신성그룹 본사에서 전태준 회장과 저녁 미팅을 가졌습니다. 사업 얘기를 하다가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강 대표님, 혹시 한국에 오래 사신 적 있으세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요.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시죠? 부모님이 한국분이셔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강 대표님을 보면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위험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회장님께 묘한 친근감을 느낍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한 말씀을 드렸네요. 괜찮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저는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아직은. 일주일 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왜? 준서 씨가 저한테 접근해요. 자꾸 밥 먹자고 하고 술 마시자고 하고 형한테 시달린다면서 하소연하고. 이건 예상 못한 변수였습니다. 조심해. 함정일 수도 있어. 아니에요. 엄마, 진심 같아요. 그 사람 정말 외로운 것 같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준아, 저 준서 씨 만나봐도 될까요? 그냥 친구로요. 안 돼. 절대로. 엄마, 저도 30년 동안 형제 없이 자랐어요. 준서 씨 보면 제 동생 같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민준과 준서가 만나는 것을. 어쩌면 준서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2012년 7월. 어느 날 민준과 준서가 홍대의 한 재즈바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준서는 민준과 즐겁게 대화했습니다. 음악 얘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진심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순수하구나.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가 술에 취해 민준에게 털어놨습니다. 형은 날 싫어해요. 엄마도 형만 챙기. 아버지는 날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요?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형한테는 다정한데 저한테는 차가워요. 준서가 울먹였습니다. 전 그냥 음악이나 하고 살고 싶어요. 재벌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민준이 준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네. 저도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준서 씨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이복 형제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엄마, 준서 씨가 엄청난 정보를 줬어요. 뭔데? 어머니, 최서연 여사의 비밀금고, 비밀번호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준서 씨가 무심코 알려줬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금고 여는 걸 봤다면서. 비밀번호가 1207이래요. 12월 7일. 무슨 날이지? 민준아, 12월 7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봐. 알겠어요. 이틀 후, 민준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엄마, 12월 7일은 전민재 씨 생일이래요. 전민재, 전태준의 사촌, 서현의 불륜 상대, 비밀번호가 그의 생일이라는 것은 이제 확실해졌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준서의 친아버지는 전민재야. 일주일 후, 저는 최서연이 외출한 틈을 타 그녀의 저택에 잠입했습니다. 민준이 준서에게서 얻은 정보로 침실 벽장 뒤에 숨겨진 금고 1에 2에 0에 7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 DNA 검사 결과지. 전준서 생물학적 부전민재 증거를 찾았습니다. 저는 모든 서류를 스캔하고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태준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대표님, 혹시 지금 시간 되십니까? 네. 왜요?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이상했습니다. 사업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한강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전태준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강 대표님은 후회하는 게 있으세요? 후회요? 네. 인생을 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적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어요. 가문의 압력에, 아버지의 명령에 굴복했죠. 그래서요?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어요. 제 아이를 가지고 전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버렸어요. 그리고 평생 그 죄책감에 시달려 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 대표님을 보면 그 여자가 생각나요. 말투도 눈빛도 이상하게 비슷해요.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상한 말씀을 드렸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강 대표님. 그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그 여자가 지금 제 앞에 나타난다면. 네. 저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을 속죄하며 살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여자는 안 돌아올 겁니다. 회장님.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에 나와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안 돼.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칼날입니다. 누굴 겨눌지 선택해야 하죠. 2012년 8월 모든 것이 예정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현의 금고에서 얻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불륜관계 증거, 비자금 조성 내역, 횡령 기록 충분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2012년 8월 15일 밤 민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준서 씨가 저한테 고백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있다고, 증거를 찾았다고.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무 말 못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준서가 어떻게 알았대? 어머니 서재에서 편지를 발견했대요. 전민재 씨가 쓴 편지요. 전민재, 그 남자가 실수를 한 겁니다. 준서는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충격받아서. 엉망이에요. 그 애 잡아도. 절대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건 기회일 수도 있었습니다. 준서를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다음 날, 저는 준서를 직접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조용한 찻집에서. 준서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붓고 수염도 며칠째 안 깎은 듯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민준이 어머니, 엘리자베스 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어요. 힘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하지만 혼자 짊어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인 것 같아서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무슨 말이에요? 제 어머니는 다른 남자를 사랑했어요. 그럼 저는 누구 아들이에요?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이게 뭐예요? 내 어머니 금고에서 발견한 거야. 준서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전민재, 생물학적 부. 넌 전태준 회장의 아들이 아니야. 준서야. 그 순간 준서가 무너졌습니다.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느꼈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준서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를 미워해야 하는데.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넌 피해자야, 준서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저 때문에 형이 후계자가 못 됐을 수도 있잖아요. 민준이요. 민준이, 형이 진짜 적자잖아요. 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알아요. 민준이, 형이 회장님 아들이라는 거. 며칠 전에 알았어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 제시도 현계소. 어떻게? 회사 서류를 우연히 봤어요. 그리고 형 얼굴이 회장님이랑 너무 닮았어요. 눈치챘죠. 준서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은 저한테 복수하려고 다가온 거죠.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널 진짜 동생처럼 생각해. 내가 봐서 알아. 정말요? 그래. 그 애는 내가 없었으면 얼마나 외로웠을지 몰라. 형제가 생겨서 행복해했어. 준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형이 생겨서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어요. 저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내게 선택권을 줄게. 선택권이요. 우리 편이 될 거야. 아니면 내 어머니 편이 될 거야. 준서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편이 되면 내 어머니는 무너질 거야. 하지만 진실이 밝혀질 거고, 내 어머니 편이 되면 모든 게 지금처럼 유지되겠지. 하지만 넌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아야 해. 준서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 진실을 알고 싶어요. 설령 그게 저를 파괴하더라도. 저는 준서를 안아주었습니다. 용감한 선택이야. 그날 밤, 최서연은 사립탐정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강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뭐라고?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30년 전 박영자입니다.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고 이름을 바꿔 돌아온 겁니다. 서연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바닥에 깨졌습니다. 그럴 리가. 영자는 죽었어. 30년 전에. 아닙니다. 그녀는 미국으로 건너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하러 온 겁니다.
서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그녀의 아들은 강민준. 그가 전태준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서현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현은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1에 2에 0에 7.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류들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누가 내 금고를 열었어? 서현이 서류들을 뒤적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 불륜 증거,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봤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준서. 설마. 서현은 급히 준서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잠시 집을 떠나겠습니다. 준서서. 서현이 편지를 구겨 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둘 순 없어. 서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이 신성그룹 주차장에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려는 순간, 쾅! 뒤에서 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으악! 민준의 차가 벽에 부딪혀 박살났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에어백이 터지고 비명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겼습니다. 병원, 응급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제 아들이요. 강민준. 보호자이십니까? 네. 어머니예요. 간호사가 저를 응급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술 중.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호자 계십니까? 네. 저요.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환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다쳤습니다. 괜찮아요. 살았으면 됐어요.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병실. 민준은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아. 저는 달려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없어. 괜찮아요. 엄마. 다리만 좀.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저는 민준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알아. 트럭 기사가 일부러 들이받았어요. 전 봤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연. 그 여자가 한 짓이었습니다. 엄마. 그만둬요.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복수. 그만둬요. 전 괜찮아요. 우리 그냥 미국으로 돌아가요. 민준아. 엄마가 다칠까봐 무서워요. 이미 제가 이렇게 됐는데 엄마까지 잃을 순 없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태준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민준 씨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병원으로 가도 될까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부인이 한 짓이에요. 뭐라고요? 최서연. 그 여자가 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전태준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당신도 알고 있잖아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전화를 끊으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네. 저는 박영자예요. 30년 전 당신이 버린 그 여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영자. 전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민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진짜 적자. 유일한 적자. 영자. 전태준의 목소리에 절규가 섞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30년을 지옥에서 살았어요. 혼자 아이 낳고, 혼자 키우고, 손가락질 받으며. 미안해. 정말.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복수는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쓴가요? 2012년 8월 21일. 민준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과 호텔을 오가며 다음 수를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계속 진행해야 할까? 민준의 말처럼 그냥 포기해야 할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전태준이 들어왔습니다. 나가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자, 잠깐만 얘기 좀. 할 말 없어요. 나가세요. 제발. 전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실 바닥. 대한민국 10대 재벌 회장이. 민준이 깜짝 놀라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아버지. 아니. 회장님. 민준아. 전태준이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와 내 어머니를 버린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전태준이 느꼈습니다. 57세 남자의 눈물.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민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 나가세요. 30년 늦었어요. 저는 전태준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뭘 바꿀 것 같아요? 지난 30년이 돌아와요. 알아.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됐어요. 이제 법정에서 봅시다. 저는 전태준을 밀어냈습니다. 전태준은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날 밤 최서연은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택 거실에 전태준, 준호, 그리고 서영. 준서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당신, 민준이를 해친 게 당신이에요. 전태준이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거짓말 마. 영자가 그러던데. 영자. 누가 영자예요? 서연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엘리자베스 강. 그 여자가 박영자라고.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박영자가 누군데요? 내 어머니 전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야. 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민준이가 내 아들이야. 친아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이야.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영자는 30년 전 내 아버지와 결혼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쫓아냈지. 그럼 저는 뭐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법적으로. 넌 서자야. 전태준의 말에 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자. 나를 서자라고?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짝. 준호가 꽃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런 개 같은 집안. 다 거짓말이었잖아. 준호가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불법 카지노. 준호 도련님. 오랜만이십니다. 사채업자가 비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빌려드릴까요? 10억. 네. 10억이라고. 들리지도 않아?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도련님. 이미 50억 빚이 있으신데.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회사 물려받으면 다 갚을 수 있어. 하지만 준호는 몰랐습니다. 이제 자신이 후계자가 아니라는 것을. 같은 시각.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승소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혼인신고서 원본, 이혼 무효 증거, 주문 증거, 완벽합니다. 그럼 재판은 언제 시작할 수 있죠? 다음 주부터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와인을 마셨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서였습니다. 강 대표님, 도와주세요. 준서, 무슨 일이야? 형이 이상해요. 도박장에서 미친 듯이 돈을 잃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형을 데리러 가려는데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재킷을 집어 들었습니다. 주소 보내. 지금 간다. 강남 뒷골목의 불법 카지노. 저와 준서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공간. 도박꾼들이 열광하는 소리. 구석 테이블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을인. 준호가 칩을 모두 밀어 넣었습니다. 형. 준서가 달려갔습니다. 가만 있어. 이번엔 딸 거야. 하지만 패는 졌습니다. 준호가 테이블을 뒤집었습니다. 도련님, 진정하시죠. 사채업자들이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이제 60억입니다. 언제 갚으시렵니까? 갚을 거야. 내가 회사 물려받으면. 그게 언제인데요? 그리고 소문 들었습니다. 도련님이 이제 후계자가 아니라던데요. 준호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박영자라는 여자 아시니까? 그 여자 아들이 진짜 후계자래요. 사채업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도련님은 그냥 빚쟁이일 뿐이죠.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돈 내놔. 지금 당장. 사채업자들이 준호를 둘러쌌습니다. 손님, 떼어놓고 가시죠. 한 남자가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준호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만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사채업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강입니다. 저 사람 빚 제가 갚겠습니다.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60억. 지금 당장 갚으시겠다고요? 네. 저는 수표를 꺼내 사인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수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케이. 손님, 가셔도 됩니다. 카지노 밖. 준호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왜 날 도와줬어? 몰라.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왜 원수의 아들을 도왔는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난 그냥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그게 거짓 위에 쌓인 행복이라도. 그래도 행복했어.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난 아무것도 없어. 후계자도 아니고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난 대체 뭐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신성그룹 장남 전준호 씨. 한강에서 투신 시도. 다행히 구조. 저는 TV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전화했습니다. 뉴스 봤어? 준호 씨가. 봤어. 엄마. 우리 그만해요. 이러다 사람 죽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복수였나? 진실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죠. 2012년 9월 1일 신성그룹 주주총회 당일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준비한 이날. 하지만 제 얼굴엔 승리의 미소가 아닌 공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할 거예요. 민준이 휠체어에
앉아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준호는 죽으려고 했고, 준서는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고, 태주는 무너졌어. 그럼 충분한 거 아니에요. 충분하다고. 30년의 고통이 이걸로 충분하다고.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민준의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이제 끝을 봐야지. 신성그룹 본사 대회의실. 500명의 주주들이 모였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 단상에 전태준 회장이 올랐습니다. 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의 10년은 늙은 듯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은.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강입니다. 신성그룹의 파트너사 대표이자.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30년 전 전태준 회장의 첫 번째 부인, 박영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박영자. 그게 누구야? 첫 번째 부인이라니.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태준은 단상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 아들, 강민준입니다. 아니, 전민준이라고 해야겠군요. 저는 민준의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갔습니다. 전태준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유일한 적자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증거를 보여주시오. 한 주주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982년 11월 3일자 혼인신고서 원본. 서류가 스크린에 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전태준 회장의 이혼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법원 판결문입니다. 또 다른 서류. 즉, 법적으로 저는 여전히 전태준 회장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최서연 여사와의 결혼은 중혼입니다.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준호와 준서는? 서자입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서자입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최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서연 여사는 30년 전부터 전태준 회장의 사촌, 전민재 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떴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 문자 메시지, 이메일, 그리고 둘째 아들 전준서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준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순수했던 그 아이. 전준서는 전태준 회장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DNA 검사 결과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생물학적 부전민재. 회의시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주주들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안 돼. 최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DNA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30년 동안 모든 사람을 속였어요. 제시도 현계속 남편을, 아들들을, 이 회사를, 주주들을. 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준서는 태준의 아들이야.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준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준서야. 서연이 아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전 이미 알고 있었어요. DNA 검사도 다시 했고요. 사실이 떴군요. 준서야. 들어봐. 엄마는. 그만하세요. 준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당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전민재의 아들이죠. 그리고 당신은 제 어머니가 아니라 거짓말쟁이에요. 준서가 돌아섰습니다. 전 이 집안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혼란 속에서 저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주주 여러분.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요구합니다. 전태준 회장의 퇴진과
제 아들 전민준의 후계자 지명. 전태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자. 30년 전 당신들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운 게 없다는 이유로,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저는 주주들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히 요구합니다. 제 아들의 정당한 자리를.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주주들이 일어섰습니다. 찬성합니다. 전민준을 후계자로.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 뒤쪽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잠깐. 준호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이 충혈된 채 들어왔습니다. 다들 속지 마세요. 준호야. 전태준이 놀라 일어섰습니다. 이 여자는 복수하러 온 거예요. 우리 가족을 파괴하러 온 거라고요. 준호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맞아요.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복수하러 왔어요. 30년 전 당신네 어머니와 할머니가 저를 파괴했듯이 이제 제 차례예요. 이게 정의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 뭘 잘못했어요? 전 그냥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형도 마찬가지예요. 준호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형도 그냥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우리 둘 다 부모 잘못 만난 거잖아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해요? 왜 우리 인생이 망가져야 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태준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회장님, 모든 건 내 잘못입니다. 전태준이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전 저는 사랑하는 여자를 버렸습니다.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가문의 압력이, 아버지의 명령이 무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영자를, 민준이를, 서현을, 준호와 준서를, 심지어 저 자신까지. 전태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자,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500명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대한민국 10대 재벌이 용서해 주시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순간을 30년 동안 꿈꿔왔습니다. 그가 무릎 꿇고 빌고 제가 당당히 서 있는 이 순간을.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네. 일어나세요. 영자. 용서는 못하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너무 길었어요. 그 세월이 저를 바꿨어요. 이제 저는 당신을 사랑했던 그 박영자가 아니에요. 전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요.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제 아들이 당신 아들로 인정받는 거.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영자. 그리고 회장님. 저는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건 제 주식 지분 전부예요. 신성그룹 지분 15%. 주주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걸 민준이에게 양도합니다. 그리고 민준이를 이사회 멤버로 추천합니다. 저는 민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엄마, 내가 이제 선택해. 이 회사를 원하는지, 아니면 우리 둘이서 조용히 사는 걸 원하는지. 민준은 오랫동안 서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전태준을 봤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저는 후계자 따윈 관심 없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으로는 참여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요. 전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민준아. 전 아직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가 안 됐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전태주는 회장직을 유지하지만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 이하. 전민주는 이사진에 합류. 최서연은 모든 직위 박탈 및 이혼 절차 진행. 전준호는 치료 후 해외 지사 발령. 전준서는 본인 의사에 따라 회사와 관계 정리.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강 대표님. 최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번지고 옷은 구겨지고. 만족하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요. 저도요.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거짓말하며 산 게 결국 이렇게 끝나네요. 왜 그랬어요? 저는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전민재와 불륜을 했어요? 태준 회장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당신만 사랑했어요. 밤마다 당신 이름을 부르며 악몽을 꿨죠.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민재를 선택했어요. 나를 진짜로 원하는 사람을.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웃긴 건 민재도 날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촌 여자를 빼앗는 게 재밌었던 거죠. 그럼 준서는? 사고였어요. 그냥 사고. 서연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전 평생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처럼. 저는 서연을 남겨두고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휠체어를 타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저는 민준의 휠체어를 밀며 걸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후회 안 해요? 모르겠어.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이긴 것 같기도 하고, 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살아야지. 앞으로를.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죠. 2013년 봄. 주주총회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집. 민주는 다리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저와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 아침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전준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CD 한 장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께. 아니,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이모님께. 전 지금 비엔나에 있습니다. 음대에 다니고 있어요.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거요. 처음엔 모든 게 싫었어요. 제 정체성이 무너졌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라고요. 전 여전히 저예요. 피가 누구든, 아버지가 누구든. 이 CD는 제가 처음으로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들어주세요. 그리고 형한테 전해주세요.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준서들이. 저는 CD를 플레이어에 넣었습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슬프지만 희망적인 곡. 눈물이 났습니다. 오후. 민준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민준은 이제 목발 없이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리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난이 나아졌습니다. 엄마, 저 다음 달부터 회사 복귀하려고요. 그래. 네. 이사로서 할 일이 있으니까요. 태준 회장이랑은. 어때? 민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식사하면서 얘기하고. 어색하지 않아? 엄청 어색하죠. 근데 나쁘지만은 않아요.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사람도 피해자 같아요. 아버지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평생 산 사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요? 아직도 미워해요? 미움이 뭔지 모르겠어.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미워했는데 막상 복수하고 나니까 공허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냥 살아가는 거겠지.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전태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영자 씨, 저 태준입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또 침묵. 민준이가 다음 달부터 복귀한다고 하던데. 잘 챙겨주시겠어요? 당연하죠. 제 아들인데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늦게 알게 된 아들이지만 정말 소중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세요. 영자 씨. 네. 행복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행복하진 않아요. 그저 텅 빈 것 같아요. 저도요. 전태준이 말했습니다. 모든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서로의 숨소리. 영자 씨, 혹시 안 돼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요. 너무 많은 게 부서졌어요. 알아요. 알지만 그냥 이대로 살아요. 각자의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때도 지금도.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어와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수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눈빛도 맑아졌습니다. 도박 치유 잘 받았어요? 네. 6개월 동안 재활센터에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뭐, 강 대표님께. 아니, 이제 박영자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편한 대로 불러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제 아버지 첫 번째 부인이시잖아요. 그럼 저한테는 어머니시잖아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친엄마는 저를 도구로만 썼어요. 후계자 만들려고. 근데 당신은 저를 구해줬어요. 카지노에서. 그건 그냥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원수의 아들인 저를 구해줬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태어나서 죄송해요. 그만해요. 저는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어요. 그저 태어났을 뿐이에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의 죄는 당신 죄가 아니에요. 저는 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 자책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해요. 준호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묵은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13년 여름, 민준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신부는 회사 동료였던 좋은 여자였습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제주도 바닷가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만. 전태준도 왔습니다. 준호도, 준서도 비엔나에서 날아왔습니다. 형, 축하해요. 준서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저도요. 형. 준호도 합류했습니다. 세 형제가 함께 안았습니다. 피는 다르지만 이제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전태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름다운 시기였어요. 네. 민준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당신 덕분이에요. 저는 처음으로 그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아버지 역할 해줘서 고마워요. 전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자 씨, 전 여전히 당신을 알아요.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도 당신을 완전히 지우진 못했어요.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30년 전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새로 시작할 순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너무 무거워요. 우리 둘 다 너무 많이 다쳤어요. 알겠어요. 전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 전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우리는 다시 악수했습니다. 이번엔 사랑이 아니라 화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30년 된 혼인신고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종이. 저는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주황색 불꽃이 번지더니 제가 되어 바람에 날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영자도 엘리자베스 강도 아니. 그냥 저로 살아갈 시간.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뒤에서 민준이 불렀습니다. 엄마, 케이크 자르는데 오세요. 지금 간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민준이, 준호가, 준서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제 아들, 그리고 이제는 제 아들들이 된 그 아이들. 저는 그들에게 걸어갔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완벽한 승리도, 완벽한 패배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조금씩 상처 입, 조금씩 치유된 끝.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살 테니까요.